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 오후 3시서부터 6시까지 현재 진행 중인 경매 물건, 오늘서부터 약 일주일 후서부터 20일 정도 후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을 반값 이하로 떨어져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추천을 하고 권리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추천하는 물건은 물건이 좋아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샀을 때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뜻이지 물건 자체가 좋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지르지 말고 입찰에 들어가시라 이런 뜻입니다. 지르지 말라는 뜻은 먼저 가격을 넘지 말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떨어지면 70%, 또 한 번 떨어지면 49%까지 떨어지는데 욕심을 내서 49%까지 떨어진 것을 70%까지 넘겨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을 매매로 내놨을 때 팔리는 부동산과 안 팔리는 부동산이 있는데 내놨을 때 안 팔리는 이유가 뭐죠? 안 팔리는 이유. 안 팔리는 이유는 가격이 안 맞기 때문이에요. 가격을 낮추기만 하면 다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공인중개사들도 금매 가격이다 한다는 얘기는 가격을 낮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여기 경매로 산 물건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더라도 가격을 낮게 사서 예를 들어서 49%까지 떨어진 것을 55%에 사서 실제 가격, 감정 가격의 70%나 80%에 매매로 내놓으면 사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 너무 좋으냐 나쁘냐는 생각하지 마시고 가격을 낮게 사서 낮게 팔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투자를 하는 거고 이런 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대부분 제가 고르는 것 중에 이 5가지입니다. 제가 먼저 이 물건 설명하기 전에 원칙을 설명을 드릴게요. 지분 경매는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부동산을 산다는 얘기는 뭘 산다는 얘기죠? 뭘 사는 거예요? 사용의 권리를 사는 거죠. 네. 지분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는 같이 여러 명이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는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분으로 우리가 싸게 사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다가 좀 싸게 팔고 나오자는 것이 지분 매각인데 따라서 반드시 지분의 핵심은 현재 주인 노릇을 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풀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분 매각의 핵심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건물을 제외. 대부분의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따로따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하나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따로 있고 땅이 따로 있어서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다 다르게끔 되면 건물 가격도 떨어지고 땅 가격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건물과 땅 주인이 다르다 보니까 그 땅이 가격으로 떨어졌을 때 매입을 하고 건물도 땅 주인과 다르다 보니까 건물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따로 매입을 해서 무게를 건물과 땅 주인을 같이 만들어서 나가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건물을 따로따로 매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 반값 공장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의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파트다, 상가다, 땅이다 그러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장을 사서 내가 어떻게 누구한테 어떻게 팔아야 되냐 생각을 하고 공장을 투자를 잘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공장에 투자를 안 하시는 분도 땅은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면 땅을 투자해서 땅을 30만 원에 주고 사서 60만 원에 팔으려면은 우리가 보통 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다 그러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다는 게 뭐죠?
땅을 내가 사서 개발의 허가를 받는다 하면서 팔아서 30만 원 주고 사서 60만 원에 파는 거예요. 뭘 받아서? 개발의 허가를 받아서. 여기서 개발의 허가를 받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개발의 허가를 받는다는 얘기는 그 땅에다가 기반시설을 만든다는 겁니다. 전기가 들어오게끔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배수로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쓰는 것이 개발하는다는 뜻인데, 공장은 이미 개발행 허가가 다 받아 있죠. 기반시설이 다 만들어져 있죠. 전기 들어와 있죠. 수도 들어와 있죠. 도로 만들어져 있죠. 배수로 만들어져 있죠. 기반시설이 다 들어있는 땅을 공장에 투자를 하지 않다 보니까 건물을 보지 않고 땅 가격만 떨어져서 반값으로 떨어졌을 때에 건물은 생각하지 말고 땅 가격으로 판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자는 뜻입니다. 이게 반값 공장입니다. 자, 네 번째는 농지입니다.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낙찰 받으려면은 농지증을 해줍니까 하고 먼저 가서 물어보게끔 되는데, 담당 공무원이 농지증을 해준다고 하면은 가격이 떨어질 일이 없죠. 근데 담당 공무원이 농지증 안 해준다 그러면 사장님 투자해야 안 해요? 못하는 거예요. 왜 안 해준다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담당 공무원이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진 거를 내가 낙찰을 받아서 소송을 하든지 뭘로 해서라도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면 가격이 그만큼 떨어지는데, 이렇게 떨어졌을 때에 내가 사는 걸 더 쓰는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농지는. 그때 최소한도 연금으로라도 살 수 있다 그러면, 최소한도 마진을 내가 팔다 못 팔으면 연금으로라도 팔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제가 지금 농지 연금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맹지 토지입니다. 맹지 토지 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되는 거죠? 맹지 토지 사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지만은 어떤 땅의 가치를 가장 높이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이 높이는 것인데, 맹지 토지는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데, 맹지 토지락도 지적법상 도로가 없어서 건물을 못 짓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지적법상 도로는 없어도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서 건축허가 난다 그러면 맹지락도 아무 문제가 없이 건물만 지을 수 있는 맹지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죠. 제가 맹지의 토지에 투자하는 걸 고르는 것은 지적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맹지를 가지고 추천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15개를 가지고 와서 추천하는데 전부 다 이 5가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제가 이 추천 물건을 하고 나면 다음 달에 또 두 번째 금요일 날 또 추천 물건을 갖고 오거든요. 그러면 오늘 물건은 좋고 다음 달 물건은 나빠요? 똑같이 다니는 얘기니까 이런 물건이 아닙니다. 경매 물건은 수천 개가 매일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런 물건을 한 열 몇 개만 골라가지고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저는 제 목적은 뭐냐면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낙찰을 받는 걸 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입찰에 들어갔다가 떨어지면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야, 버스를 놓치니까 기무진이 오더라. 이러한 마음으로 다음을 또 기약을 해야지, 욕심을 내서 질러서 낙찰을 받는 순간에 낙찰은 받을 수 있어도 수익을 보는 거는 멀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처럼 우리가 경제가 2,000불, 3,000불에서 5,000불, 10,000불 올라갈 때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던 시대와 지금 10만 5천 불인 시대에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은 일부의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부동산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기다려서 부동산 투자하는 시대는 지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감정 가격에서 문제가 있어서 반가격으로 떨어진 것을 사서 문제점을 해결해서 현 감정가보다 좀 더 싸게 팔고 나오자고 하는 것이 제 이종실의 특수경매 목적이고 이런 부동산만 골랐다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이런 부동산을 골라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그 밑에다 댓글을 달았더라고. 지저분한 것만 많이 고를 수 있네요. 아니, 지저분한 것만 고르든지, 깨끗한 걸 고르든지, 나는 부동산 자체가 좋고 나쁜 걸 고르는 게 아니라 돈이 되는 부동산을 고르거든요. 그러면 돈이 되는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에요? 갈 수 있는 부동산입니다. 즉 제가 오늘 낙찰을 받는 방법과 권리 분석을 해드린 것은 이거를 낙찰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매도를 하고 나온다 하는 전략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에 추천하는 것은 이런 물건은 이런 식으로 출구 전략이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시고 내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지 내 얘기가 100% 맞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도 한번 더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제가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현장 근처에 가서 몇 가지 확인해보라고 얘기를 해서 본인이 확신이 들었을 때 입찰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경매물건은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내가 돈이 있을 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욕심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좋은 물건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이 적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골라내지 못했을 뿐이지 얼마든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수천 개의 물건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것을 다 권리 분석을 했다가 가격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가격이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떨어졌구나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여기 보면 문의해 갖고 여기 보면 4444-2069로 나와 있죠. 010-4444-2069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죠. 010-4444-2069입니다. 010은 제가 뺐습니다. 4444-2069로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물어보시는데 전화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못해요. 왜냐면 저도 그 물건을 보면서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제가 운전도 하고 밥을 먹으면서 그 물건 보자면 어떻게 답변을 하냐는 얘기입니다. 전화로 물어보지 마시고 문자로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어느 곳에서 컴퓨터를 보고 물어본 걸 다 물건을 확인해 보면서 문자로 답변을 드리고 제가 문자로 답변을 줄 땐 전화하셔도 돼요. 왜? 내가 컴퓨터 앞에서 그 물건 다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전화로 교수님 저 얘기했는데 이번에 어디 그 물건 있죠? 그거 뭐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알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낙찰 받는 것을 이번에 우리 보면 이거는 낙찰 받으면 돈 버는 것이 아닙니다. 낙찰 받고 해결하고 빠져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낙찰 받으면 사실은 한 40%만 완성한 거예요. 나머지 60%는 저한테도 항상 문자로 또는 질의를 하셔서 방향을 정확하게 잡으시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낙찰 받았다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컨설팅 비용 달라고 얘기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컨설팅 비용으로 1년 동안 120만 원 다 내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낙찰 받고 저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따로 절대로 컨설팅 비용을 받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물어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물건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건 번호 서울
서부지원의 2024의 56596입니다. 이번에는 이게 뭐냐면 홍제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이 아파트를 제가 잘 추천을 안 하는데 이 아파트 임의경매를 제가 추천을 했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더니 예전에 재건축을 했던 것 같아요. 재건축을 했는데 이게 안 팔리다 보니까 이거를 뭐냐면 재건축 정비조합하고 건설회사하고 둘이 같이 제가 보면 지분으로 등기를 해놓은 것 같아요. 등기를 해놨다 그러니까 보면은 둘이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매입을 했는데 이때 건설회사에서는 이 집을 갖고 있기가 쉽지 어려운지 몰라도 자기 지분에 대해서 수정을 했어요. 건설회사 지분만. 근데 어떤 사람이 그 후에 전부 다 이 아파트를 샀거든요. 샀으니까 사실은 맨 처음에 건설회사 2분의 1 지분이 설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설정이 된 걸 쭉 샀는데 이거를 이 설정이 됐던 거를 건설사 설정이 됐던 거를 다른 사람이 매입을 해서 샀더라고요. 쓴 걸 갖고 그 사람이 이제 임의경매로 신청을 한 겁니다. 자기 돈 달라고 이제 2억 5천인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샀는데 여기에 있는 주인들이 공유적 우선 매수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주인들이 공유적 우선 매수 신청을 했으면 공유적 우선 매수가 돼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2분의 1은 주인이고 2분의 1은 채무자거든요. 자기 채무를 공유적 우선 매수로 받아가야지 돈을 갚아야 돼. 공유적 우선 매수를 안 받아주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막차를 받고 난 다음에 결정이 나는 것이지 그냥 내가 공유정선배에서 신청한다면 법으로 그래서 그냥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공유정선배에서 신청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 틀에 들어가실 때는 여기 채무자가 지분권자라는 것을 등기부등본을 떼어가서 이 여기에 있는 지분 우리가 낙찰 받았더니 나 공유정선 매수 신청합니다고 나오죠? 공유정선 매수 신청한다 나온다면 이 사람은 2분의 1 지분권자지만 2분의 1 채무자다. 내가 어떻게 공정서 매수 신청하냐? 이 자리에서 안 받아줍니다. 근데 만약에 그 소리를 안 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주고 나중에 일주일 후에 이의 신청할 때 법원에서 판단이 그만인 거 이거는 사연자가 공정서 매수했는데 이게 뭐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입찰할 때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가져가서 공정 우선 매수 신청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2분의 1 지분권자가 채무자이기 때문에 공정 우선 매수 자격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해서 그 자리에서 공정 우선 매수를 받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지분 매각의 파는 거 핵심이 뭐라 그랬죠? 현재 사용하고 주인으로 하는 사람한테다가 판단을 했죠.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감정 가격이 64%까지 떨어졌죠. 그러면 70%에 사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 보고 90% 가격에 내놓으라고 현재 사용하는 사람이 사야 안 사야 돼요. 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간단하게 이런 물건은 제가 서울 개가 있는 곳 아파트가 나온 것 중에서 제가 딱 보니까 아 이것은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청을 했고 현재 2분의 1 지분권자에 거주하고 있고 자기가 사겠다는 의지가 있고 아 이거는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나머지 지분권자가 없이 살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마음에 추천을 하게끔 된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뭐로 나와 있죠?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누가 살고 있죠? 김소연이라면 소유자 세대가 전부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임대 중급도 없이 소유자들이 그냥 그대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건물 현황, 대지권 현황 이렇게 돼 있고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시면 그 김소연 그다음에 이동욱 두 부부가 다 같이 4분의 1씩 갖고 있는 거를 경매로 나온 겁니다. 여기 위에는 교수님 김소연이 4분의 3
또 4분의 1 그리 돼 아니, 있는데. 근데 4분의 3 중에, 4분의 3과 4분의 1 중에서 4분의 1, 4분의 1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면, 쓸때 4분의 3과 4분의 1을 산 거예요. 원래 조합하고, 그 다음에 건설회사하고 2분의 1씩 있었죠. 그걸 한 사람은 4분의 3을 사고, 한 사람은 4분의 1을 산 거예요. 근데 2분의 1은 먼저 설정이 됐으니까 그 2분의 1 지분. 4분의 3 중에서 4분의 1을, 4분의 1 중에서 4분의 1. 그게 경매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재건축한 건데, 보면은 이것이 지금 다시 또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보면 이제 이 감정평가사가 이 아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라고. 사실조회에 대해서 신천성 조회 내용. 뭐였죠? 이 사건 부동산 관련 토지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한 조합이 설립되고 인가를 받았는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면 조합의 명칭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물어봤더니 답변 내용 홍지동 47번지는 도시정비법 재개발 사업 예정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재개발 조합은 현재 설립되어 있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보게끔 되면 아까 보면 여기 보면 뭐로 나와 있죠 지금? 정비 예정구역, 정비구역이 아니고 정비 예정구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재건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권리 분석을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제일 먼저 권리 분석하는 거 뭐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 분석을 하는 게 있고 하나는 등기부 등본과 관계없이 현재 점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주인이다 보니까 우리는 낙찰을 받으면 임금명령에 의해서 내버릴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뭐가 맞아요? 2분의 1 지분밖에 안 되는데 2분의 1 지분 갖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낙찰 받으면 2분의 1 지분이니까 임금명령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사람에게 네가 나의 지분을 2분의 1 사용하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사용료를 내놔라. 그리고 우리는 다 팔아서 나누자.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어서 현재 주인이 나와 2분의 1 나는 현재 주인은 지금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고 2분의 1 지분은 점유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똑같이 갖고 있다는 건 점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한데 그렇기 때문에 점유하고 사용하지 않은 2분의 1 지분권자는 네가 내 지분까지 같이 사용해서 지료를 달라.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뭐는 사용하고 않는 지분권자는 다 팔아서 나누자. 그래가지고 네가 내 얘기를 듣든지 아니면은 내 지분을 사든지 둘 중에서 현재 점유하고 사용하는 지분권자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도록 압력을 주는 건데 시가보다 우리가 좀 싸게 주겠다 하면은 이 사람은 팔 거라고 그러고 만약에 우리한테 다 안 판다 그러면 공인중개사한테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공장에서 매수 신청했다는 얘기는 나머지 집을 살 수 있는 금액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맨 처음에 보면 여기 보면 연필합하고 대일 종합건설이 2분의 1씩 갖고 있죠. 근데 보면 여기 설정을 다 같이 해놨다가 그 설정을 보면 틀었고 설정을 다시 바꿨습니다. 여기 보면 근저당 설정 변경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갖고 채권 최고액이 얼마로 바뀌었죠? 7억 2천. 그러니까 30억에서 7억 2천으로 바꿨다는 뜻입니다. 바꾸고 그거를 누가 샀어요? 보면 권누가 샀죠. 그래갖고 이 권누가 지금 자기 돈을 달라고 임의경매로 집어넣은 겁니다. 두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남양주 2024 34670이고 이것도 아파트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중고 금액이 1억 8천이고 하나은행에서 내가 1억 4천이었는데 1억 4천이 1억 4백입니다. 1억 4백으로 돼 있고 2분의 1 지분 매각도 현재 부인이 부부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금매 청구 금액이 1억 8천이나 되다 보니까 이건 취하시킬 일이 없겠죠.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1순위가 하나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분의 1 지분이다 보니까 이 하나은행에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8천만 원을 빌렸다고 가정하십시다. 8천만 원 빌려줬으면 2분의 1 지분이기 때문에 4천만 원을 갚는 거거든요.
우리가 낙찰받은 거기에서 4천만 원 갖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경매로 신청한 곳은 가져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게 보면 지금 얼마 6,500까지 떨어졌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경매 비용 빼고 뭐하고 4천만 원 빼고 나면 현재 이 강제 경매 신청한 사람이 1억 8천 신청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2천에서 2,500만 원만 가져가고 떨어지게끔 되면 여기 주인으로 봤을 때는 1억 8천의 빚을 2,500만 원을 자꾸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제한은 되지 않고 우리가 낙찰을 받게끔 되면 우리 낙찰 여기서 이 사람이 그대로 우리 집에서 그대로 거주하려면 우리 집은 다시 세낼 거고 아까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것보다 조금 싸게만 매도한다면 금방 팔 거고 예전에도 이런 걸 우리가 낙찰을 받아갖고 그 주인에게 가서 네가 내 집은 사겠냐 그랬더니 안 사겠다 그러더라고. 좀 할 수 없이 저기 뭐 공중개사한테 가서 내놓고 다 팔아서 나누자 했더니 그러십사 그러더라고. 아파트다 보니까 분매 가격으로 조금만 싸게 내놓으면 팔려요. 우리 싸게 왔으니까 분매 팔다 보니까 막상 공인중개사가 얼마의 가격에 매도하게끔 지금 됐습니다 하고 연락이 오니까 그때서야 그 가격이 얼마보다 조금만 더 싸게 나한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계속 다시 그렇게 해서 결국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인에게 매도하고 나왔는데 우리는 이렇게 지분인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얼마큼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우리는 살 수도 있고 만약에 이 사람이 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공인중개사한테 다 팔아서 나누게끔 같이 팔아서 나누자 해도 가능한 물건이 이 물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이 아파트, 그러니까 다만 여기 있는 부부가 법원에 가서 공정세 매수 신청한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채무자의 가족들이 전입돼 있다 이런 얘기 있죠. 현재 거주자가 채무자들이라는 얘기고 여기 아파트다 보니까 이거는 물건이고 여기 보면 물건이 뭐예요? 2분의 1 김대형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3동에 103동에 2층이고 이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위치가 마석이 있는데 옆이죠 여기 평내에 있는 데고 기준 권리 보시게끔 되면 여러분 기준 권리가 가장 앞선 압류, 과압류. 그러니까 압류나 과압류는 기준 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순위 압류나 과압류는 될 수고 선순위 가처분, 가등기, 변제권 이런 게 있으면 인수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죠. 없다 보니까 기준 권리 이후의 권리는 전부 다 왜? 소멸한다. 그러면 소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가등기가 돼 있든지 압류가 돼 있든지 뭐가 돼 있어도 기준 권리 이후 그러면 소멸한다는 뜻은 내가 낙찰을 받으면은 돈을 내면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하죠. 내 이름으로 등기하게끔 되면 기준 권리 이후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말소돼서 그 등기 비용은 없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등기가 돼 있든지 압류가 돼 있든지 압류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기준 권리 이후에 있는 것은 내가 잔금을 내고 내 이름으로 등기하는 순간에 전부 다 없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김누구라서 둘이 주소가 같다는 얘기는 부부지간인 경우가 많겠죠. 보면 한 분은 보면 73년생, 한 분은 78년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곳에서 그대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분을 다시 매입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세 번째 물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의 2024-59055입니다. 이번에는 백봉리 땅입니다. 땅. 지목이 전으로 돼 있고 2분의 1 지분 매각인데 2분의 1 지분이 약 300평 정도 되는데 300평 정도 된다면 공장이나 창고로도 쓸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용인의 백봉리라는 곳은
용인의 삼성전자와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그대로 진행이 되고 개발이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이상을 계속 진행되고 거기 공장이 들어서게끔 되면 앞으로 10여 년 동안은 계속해서 개발이 돼 나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주변 환경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권유하는데 이것이 여기 원래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게 한 70% 선에서 낙찰을 받아야 대부분 지분이 아니었다 그러면 여기 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자고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흉물 분할을 하는 겁니다. 흉물 분할이 원칙인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묘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이고 묘지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하락한 겁니다. 임대중 정부에서 국토의 계획과 이행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에 있는 것을 합쳤고 지구 단위도 만들었고 뭐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개발의 효과도 만들어주고 다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산소를 묘지를 없애는 것도 그 김대중 정부에서 했습니다. 이 형태로 보면 뭐 예전에는 산소는 분묘 기지권이 인정이 된다고 그러면은 허물지를 못하고 그대로 인정이 됐었는데 지금 보면 김대중 정부에서 땅을 개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 중에 하나가 장사에 관한 법률에서 분묘 기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료는 줘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분묘 기지권이 땅이 한 700평 되는 중에서 산소 분묘로 쓰고 있는 것이 제가 보면 한 2, 3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땅 가격에 비해서는 분묘의 지료라는 것은 상당히 약해요. 많아봐야 20만 원, 30만 원. 적은 경우. 이게 이 용인이기 때문에 20만 원, 30만 원이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강원도나 이런 경우는 3, 4만 원밖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산소가 있는 것을 가지고 여태까지 분묘 기지권이 있는 걸 가지고 지료 내놓으라고 소송을 했을 때 어떤 사람도 지료를 주면서 그대로 갖고 있겠다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사장님 아버지 산소가 있으니까 사장님은 지료를 내면서 그대로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다시 때까지 너 내가 죽고 나면 할아버지 경자 할아버지의 지료를 네가 내라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서 없애된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인명지권은 언제든지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염려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땅을 봤을 때는 승속을 받았어요. 승속을 받았다는 뜻은 여기에 계신 분들의 부상이 여기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보면 돌아가셔서 상속이 됐고 나머지 상속 그러니까 네 명이 상속한 분인데 한 명은 돌아가서 상속이고 나머지 두 분이 지분이 상속을 한 경매로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산소는 바로 우리가 처리하자 그러면은 바로 처리하고 선물 분할로 하자. 하게끔 돼서 선물로 분할해서 한 700평을 이 용인의 백봉리의 땅을 반 가격으로 사서 갖고 있다 그러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시간이 많이 걸리면 한 2, 3년 정도는 걸릴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질르지 않고 낙찰받는다면 여기서 선물 분할을 하고 산소만 없애는 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6개월 정도가 걸릴 거라고 보고 가격을 조금 낮춰서 매도한다면 1년 이내에 이것이 매도가 될 걸로 봅니다. 왜? 도로가 옆에 있고 그 맞은편에도 이 땅 맞은편에도 지금 한국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제가 추천한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2분의 1 지분 매각으로 나왔는데 여기 감정 가격이 5억 6천7백에서 2억 7천7백원 이게 8월 19일 입찰입니다. 있고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김종수 및 이희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사실은 4분의 1로 나왔고 여기 및 이희영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집어넣었어요. 왜냐면 순번 소유권 이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경매에 집어넣었는데 뭐라고 나왔죠? 여기 보면 4분의 1 김동건 이형 지분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4분의 1을 4분의 1 김종수와 이명희의 지분이 나온 건 맞다 이런 뜻입니다. 땅이 이렇게 생기고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항공사진을 보면 이게 산소가 보이죠? 여기 도로가 있죠? 맞은편에도 공장이 있고 창고가 있죠?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는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반도그래 삼성 반도체 있는 공장하고 직선거리가 약 5.96km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더블로 잡으면 삼성 반도체에 있는 그런 데하고 한 10km 그런 정도 10km 그럼 우리가 보면 보통 자동차로 15분 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이나 여기에 부수되는 것이 뭘로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없이 해결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도로변에 있고 이렇게 지금 농사는 짓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그리고 이렇게 보면 산소가 있죠. 여기 비석도 있고 산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 산소가 이거는 제가 보면 조금 커서 한 2, 30평 이상이 될 것 같고 여기에 있는 그 분묘기지권을 인정을 할 것 인정이 된다고 할 것 같은데 그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되는 것을 지료를 내놓고 그다음에 분할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소장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낙찰 받고 저한테다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우리 이런 걸 전문을 해주는 법무사가 있거든요. 법무사가 이런 걸 우리 걸 하게 되면 수십 번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몇십만 원 주고서 시키게끔 되면 그 법무사가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합의가 된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낙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마무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마무리하는데 몇십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법무사한테 맡겨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경매의 핵심은 입찰할 때는 지르지 말아서 아끼는 거고 입찰을 하는 거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법무사나 변호사를 쓰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착각을 해갖고 어떤 분들은 낙찰을 받을 땐 질러요. 저는 꼭 빌어놓고 법무사비 30만 원, 50만 원 주고 아까워서 또 안 시켜.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보기엔 자기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해보겠다는 건 할 수 있겠지만 수익을 올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변호사가 법무사가 돈을 받을 때 절대로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120만 원 받고 추천 물고 할때 보면 절대로 여러분 공짜로 제가 하는 건 아니죠. 딱 120만 원 내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줄 때는 그만한 이득이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런 돈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아라. 어떤 걸 아깝게 생각해야 돼요? 질르는 거. 질르는 걸 아깝게 생각해야지. 질러서 낙찰을 못 받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질러서 낙찰을 받을 사람이 왜 저한테 와서 들어요? 질르지 않고도 낙찰을 받기 위해서 저한테 와서 강의를 듣는 거 아닙니까? 해무자가 여기 보면 이 누구로 돼 있고 여기 보시겠거든 김종수 누구 이형 둘이 있죠 이렇게 이게 보면 하나는 채무자는 이형인데 보면 이형 지분하고 김성수 지분을 채무자 이형으로 같이 만들어서 채무자는 이형이지만 두 사람의 지분이 같이 이렇게 보면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여기 보면 원래는 28분의 7이 맞거든요. 근데 28분의 7이 두 명이죠. 그 다음에 28분의 7이 또 한 명이 있죠, 여기요. 또 한 명 있고 나머지는 3, 2, 1이 있다는 얘기는 28분의 7을 다시 상속했다는 얘기 그 배우자고 상속한 자녀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주 상속을 받으신 두 분이 지분이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선물 분할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산소도 없애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생각합니다. 즉
주인 노릇을 억지로 해야 되는 사람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산소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산소 없애고 반을 분할하는 거는 자기 재산을 그대로 분리하기 위해지만 내가 이 산소는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이런 건 없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에 추천을 하는 겁니다. 이현호하고 이치호하고 주민번호가 누구요? 2010년생, 2006년생. 여기 이윤효는 지금 저기 다녀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기억에 김 누구가 있죠? 이 사람이 모친이고 이윤효하고 이지효는 보게끔 되면 자녀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김 누구 2000 이희영 보면 누구가 이제 보게끔 되면은 그 뭐랄까 주고 나머지는 상속자의 상속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로서는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12년 2010년하고 06년생. 9월 5일 그런데 10년이고 10년이고 6년이고 6년이고 2006년이고 2010년이고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아이들이죠 보면. 그러니까 상속자의 상속한 거라 이런 얘기고 주상속한 사람들은 지금 우리 때 경매로 낙찰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의 산소의 주인으로 할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없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산소를 없애서 지금은 이제 보면 그 산소 없애는데 자기가 의대를 하면 모친이나 붙인 산소도 6월 하면 만들어서 이렇게 주고 한 100여만 원 정도 주면은 만들어 주기 때문에 따로 하지 이 땅에다 두지는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할 거라고 보는데 대충 이런 거 할 때 예를 들어 보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보면 이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부모는 산소인데 돈이 좀 부족하니까 한 1, 200만 원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땅 우리가 전부 다 샀을 때 그렇게 요구하는 건데 우린 지분으로만 샀기 때문에 그런 요구도 쓸 수가 없다. 위치도 좋고 다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잘 판단해 주셔서 우리 저기 좀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서 한 분이 사실 제가 이거 추천 다 해놨는데 문자로 연락이 왔어요. 본인이 이거를 골랐는데 권리 분석을 이게 어떻게 되느냐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는 내가 추천하는데 뭐 이거를 있으니까 와서 권리 분석해서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기르지만 않고 여분이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만약에 경우에 우리 뭐 지금 수강생 분이 한 분이 들어가신다고 하게끔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리고 또 양보를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것만 좋은 물건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좋은 물건이 더 있고 지금 선별할 것 중에서도 있고 한달간 또 고정 물건이 얼마나 많거든요. 물건 갖고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느긋하게 천천히 1년에 한 건을 낙찰받으라고 돈을 받는 거를 낙찰받아야 되는 것이 무조건 한 달에 한 개씩 낙찰받자 이런 얘기가 한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개만 낙찰받아도 돼요. 어떤 걸로? 돈이 되는 걸로. 그러니까 그런 걸 정확하게 골라서 찍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이 골라서 찍을 줄 아는 것이 이것이 좋으니까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안 찌르고 사서 10번을 들어갔는데 9번을 떨어지고 한 번 낙찰받으면 그게 찍은 거예요. 네 번째 물건입니다. 2024, 2048입니다. 지목이 대지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물건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맹지의 토지. 지금 이게 맹지입니다. 맹지의 토지다 보니까 감정 가격이 2억 6,800억짜리가 6,400만 원까지 하락을 했어요. 맹지의 토지다 보니까. 그러면 맹지의 토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건축허가 받을 수 있으면 맹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땅을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이 있고 내가 매도할 수 있는 땅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걸 한번 여러분이 제가 설명하는 걸 잘 들어보십시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어떤 땅의 맹지에 도로가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데 그 현황도로를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 조건. 이게 뭐냐면 그 토지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포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다. 그다음에 배수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었다는 뜻은 이 땅에 관리를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고 주인만 등기부 등본에 주인은 따로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일 먼저 이거를 제가 현장을 가보진 않았습니다. 가보진 않았는데 로드뷰를 보니까 이게 뭐가 있죠? 맨홀이 있죠. 그다음에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죠. 개인이 긴 도로를 아스팔트 포장하는 거 봤어요? 괜히 이렇게 도로 가운데다가 배수를 크게 만들어 놓는 거 봤습니까? 따라서 저는 가서 확인을 해보진 않았지만은 이 도로 포장도 여주시에서 했을 것 같고 배수로도 여주시에서 만들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건을 보면 이 땅입니다. 760-1면 이게 지목이 대지입니다. 지목이 대지와 대지가 아닌 거의 차이점이 뭐죠? 아예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개발행위 허가에 받지 않고 건축법에서는 건축법상 도로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에는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도 그 도로에 배수로를 만들려면 배수로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건축법에 의해서 대지인 경우에는 배수로 사용승낙서 없이 건축법상 도로만 있으면 건축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집이 있고 여기 땅이 있죠. 여기 보면 지목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지금 현황도로가 있죠. 그리고 이 앞에 집이 지어져 있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용도 지역은 뭐죠? 계획관리지역의 자연취락지구죠. 자연취락지구, 계획관리지역의 자연취락지구면은 건축허가를 받을 때 어떤 법규 적용받습니까? 자연취락지구 받죠? 그러면 자연취락지구는 무슨 집, 어떤 때, 어떻게 규제를 받는 것이 자연취락지구입니까? 용도 지역을 바꾸지 않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과 동일한 건물과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서 지을 수 있는 것이 자연취락지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도 지역을 바꾸지 않고도 일종 일반 주거과 같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 그게 뭐야? 자연취락지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인데 도시지역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처럼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선생님, 그럼 집단지는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겁니다. 자연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아닌 곳에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런 곳에 있는 것이 뭐예요?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집단지역은 개발 제한 구역 내에 개발제한구역 내 그것도 김대중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푼다고 해갖고 개발제한구역 푸는 것을 집단취락지구를 만들어서 풀었다가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집단 취락지구라고 해도 신축은 안 되고 이축만 되게끔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선거운동을 할 때에 나를 당선시켜주면 내가 개발제한구역을 피겠다 했는데 막상 정부 나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동네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집단취락지구로 풀어서 신축허가를 내줬었는데 이렇게 개발제한구역 신축허가는 좀 잘못된 거다 해고 노무현 정부에서 이축만 되지 신축은 안 되게끔 다시 좀 강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은 그만큼 국가에서 아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제일 많이 훼손된 것이 이명박 정부에서 보금자리 주택을 만들면서 이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훼손됐던 것이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겁니다. 이명박 정부 집단 취락지구에도 이축할 때 일종 제한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자연이나 집단이나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집단 취락 지구로 지정이 됐을 때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다 되는 거예요. 보면. 다시 말하면 이 개발지향법은 도시지역에 있지 비도시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다 어디냐면 녹지지역이 녹지지역 대부분이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이걸 그린벨트 하는 거. 그러니까 그린벨트라는 얘기 도시지역에서만 있지 비도시지역에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단 취락지구는 도시지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는 일종 일종이 아니라 그냥 그 녹지 지역에서 질 수 있는 건물을 질 수가 있습니다. 집단 취락 중인 경우에는. 일종은 아니고. 네, 일종은 아닙니다. 자, 여주시 건축조례를 보겠습니다. 아까 건축법상 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법 도로 32조 여주시 건축조례입니다. 법제 45조 1항 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을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에도 다시 말하면 건축법 40조 1항 제2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토지주의 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로 정한 경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주시 건축조례를 보면 동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다음 각과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주민의 통로로 있는 포장된 도로, 그다음에 복개된 하천 구고, 그러니까 주민이 통행로로 인한 포장된 도로,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포장된 도로, 즉 포장된 도로죠. 그다음에 두 번째,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로서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된 사실이 있거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다시 말하면 포장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난 적이 있을 때는 여주시에서는 건축법상 도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준다. 그다음에 주민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개인 땅이지만은 지목상 도로는 아니지만은 포장이 돼서 사용하고 있을 때는 여주시에서는 건축법상으로 인정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아까의 우리에는 보면 지역법상 도로는 없어도 건축법상 도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요 땅인데 여기서 보면 여기 건축허가 이미 나 있죠. 나 있는데 여기도 보면 도로가 없는 땅입니다. 이 집도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가 없는데 여기 보시겠건 되면 자, 요 현황도로는 여기 있습니다. 현황도로가 있는데 우리 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아까 보게끔 땅을 가운데로 지나갔죠. 이렇게 가운데로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도로를 우리는 이걸 낙찰받으면 도로를 분할해야 되는 겁니다. 분할을 해야 되면 여기 뭐야? 조가리 땅이 남죠. 조가리 땅은 지금 누가 쓰고 있죠? 이쪽에 담당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쪽 담당에 쓰고 있는 사람 보고 싸게 살아. 감정가에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싸게 살아. 그러면 제가 보기엔 현재 담당 쓰고 있는데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고 도로를 분할했고 나머지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쓰질 않거든요. 그때 어떻게 되면 우리는 낙찰을 받고 도로를 현황도로를 만들어서 도로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 땅을 갖고 건축허가를 받아 놓는 겁니다. 건축허가를 받아 놓고 공인중개사한테 알아. 현황도로 갖고 이렇게 건축허가 받았지 않냐? 네가 산다고 그러면은 내가 너 명의로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주겠다. 다시 말하면 건축허가가 난다는 것이 확인이 됐을 때 그때 그 사람들 산데 감정가는 팔아야 돼, 싸게 팔아야 돼요. 싸게 팔아야 되죠. 왜? 그 사람은 그래도 건축허가 나도 찝찝한 거야. 다른 사람들인데 언제 또 그 사람이 와가지고 또 막으면서 저기 뭐 돈 내놓으라고 어떡하나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가격이라면 그런다고 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여기 보면 그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공인중개사한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건축허가까지 받아놓고 일반 땅보다도 저렴하게 내놓으면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 얼마까지 가격이 떨어졌죠? 얼마까지 떨어졌죠? 6,400. 감정가가 얼마짜리가? 2억 6,800. 그러면 우리는 2억 6,800을 1억 5천 주고 팔아도 7천 주고 쓴다 그러면 반은 남는 거 아니에요. 감정가격보다 1억 싸게 팔자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아까 맹지의 이런 땅도 돈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앞집하고도 잘라가지고 뭐야? 살아야 되고
가운데 도로도 측량해서 만들어야 되고 또 나머지도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런 과정을 저한테 협조를 받으면 제가 다 도와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도와주면서 건설팀 더 달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뭐가 있죠? 집이 있죠? 집이 있고 이 집이 있는 것이 건축허가 났죠? 이렇게 건축물 관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취하됐어요? 취하됐어요. 취하됐습니까? 저의 이게 예전에도 이렇게 취하가 됐지 않습니까? 취하된 거를 사기가 더 좋아요. 왜냐면 채권자한테다가 이 가격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하거든. 채권자한테다가 그 경매집을 떼서 채권자가 누구냐 그래서 연락해서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졌는데 이걸 막 팔겠느냐 하면 또 합니다. 옛날에도 보면 쓸만하다고 보면 취하가 되지 않아요? 취하가 되면 얼른 그 채권자한테 연락을 해서 를 나한테 얼마에 팔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갖고 내가 다시 팔든가 이렇게 해서 아무 상관이 없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취하가 된다는 얘기는 채권자는 자기 돈을 받기 위해서 채권을 경매로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돈이 너무 손해가 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갖고 농협이나 이런 데서도 이거를 너무 자기네들 손해가 많이 날 때는 취하시키기도 합니다. 그럼 취하시키고 나면 아무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연락을 해서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졌었는데 내가 얼마 취하 얼마까지 할 테니까 내가 이 살 테니까 얼마 협상을 하겠느냐 해서 매입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면 여기 기준 권리가 있죠. 기준 권리보다 앞선 압류, 가압류는 같은 기준 권리가 되는데 가처분 가등기는 인수해야 되죠. 그다음에 변제권은 인수해야 되는데 가처분 가등기가 없죠. 기준 권리 앞선 그러니까 인수되는 거 없고 그다음에 등기부 등본산의 권리분석 말고 순항은 누가 사용하고 있는데 순항도 누가 사용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권리분석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핵심은 건축허가 나느냐 안 나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이런 거의 투자예요. 채권을 만약에 사면 그 후순위 그 후순위는 상관하지 말고 우리 선순위 채권을 사서 네. 다시 경매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다시 경매로 다시 경매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내가 받을 만큼 받기 때문에 쉽게 해서 내가 예를 들어 봅시다. 채권이 2억이야. 2억을 내가 1억 8천, 그러니까 얼마, 1억 주고 샀어. 그리고 다시 경매로 집어넣죠. 그럼 내가 받을 돈이 얼마인지 2억이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가 2억이 그냥 입찰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내 돈하고 상계되죠. 그러면 내가 원래 낙찰 받으면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죠. 이거 얼마 주고 샀죠? 2억 주고 샀죠. 이거 1억 5천에 파는 거야. 손해가 난 거죠. 양도소득세 낼 일이 없는 거죠. 그렇게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다섯 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의 2024의 1231입니다. 세종시 금남면에 45분의 10 지분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여기는 뭐 보면 토지와 건물이 다 있고 토지 건물을 전부 다 경매로 집어넣는데 건물은 매각 제외로 토지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집어넣기는 토지 건물을 다 경매로 집어넣습니다. 근데 강제 경매 비용이 얼마인지 청구금이 얼마죠? 860만 원인데 그러니까 860가 지금쯤 되면 한 1000만 원 정도쯤 됐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경매를 처음 신청할 때 얘기가 보니까 그 위에 이자가 늘었다면 좀 늘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받아갈 수 있는 배당하고 집어넣을 때는 좀 다르니까 1000만 원 좀 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핵심은 뭐냐면 건물과 토지를 다 집어넣는데 건물은 매각죄고 토지만 나왔다는 뜻은 건물이 있는 등기부 등본에 있는 건축물 관리장과 현재 있는 건물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매로 집어넣은 것은 허공에 수류상만 있는 건물이고 실질적 그 건물이 없다 보니까 판사님이 건물은 매각 제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급 명령에 의한
대위 상속을 해서 대위 상속을 시켜놓고 거기에 강제 경매 865만 원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먼저 했지 지분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죠? 현재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내 집을 살 수도 있고 이거는 360 얼마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투자를 시킬 수도 있는데 여기에 계신 분이 지분권자를 취하를 시키면 또 경매로 나온다는 머리가 아프니까 아예 내가 이참에 그냥 이거를 내가 버려야 되겠다 할 수도 있거든요. 뭐냐면 상속을 받았을 때는 15평짜리인데 제가 보니까 현재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 거의 5평짜리 새 집을 만들어 놓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시키는 것보다는 이 사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이게 내가 집을 내가 다시 내 걸로 만들어놔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감정 가격이 얼마죠? 8,500이 얼마가 이더졌죠? 4,200. 그러면 건물 현재 주인한테 판다면 얼마에 팔아야 되죠? 아까 얘기했죠. 감정 가격보다 좀 싸게. 그러니까 감정 가격이 8,500이라 그러면 나는 7천만 원만 줘. 그럼 내가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감정 가격보다 싸게 합니다. 이런 정도면 내가 살게. 예, 우리가 만약에 이걸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낙찰을 받아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경매로 집어넣게끔 되면 법원에서 조정을 하기도 해요. 그 조정을 하게 해서 현재 살고 있는 지분권자가 상대권 지분권자 지분권 사겠습니까? 물어봅니다. 팔겠습니까? 예, 팔겠다. 사겠습니까? 사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에 팔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이런 경우에 조정을 많이 갔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조정실에 갔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는 사람은 싸게 사는 게 좋고 사는 사람은 비싸게 파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거래 가격은 정당한 것이 좋기 때문에 저는 안정가만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 아쉬운 사람이 안정가 정도라면은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꼭 남자 혼자만 와 부인이 같이 와. 그러면 남자는 쓰겠다 그러면 부인은 했어. 그래도 조금 깎아주시면 안 돼? 그러나? 그럼 네, 조금 깎아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부 다 구간식에서 다 팔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내가 원정 가격보다는 조금 싸게 팔겠다는 가격을 결정해놓고 밑에 가격을 설정해서 낙찰 받으면 쉽게 팔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괜히 높게 받아놓고 감정 가격보다 네가 어떻게 할 건 손해나 이런 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감정가 정도로만 얘기하고 더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대부분 이런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하고 90% 이상은 합의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합의가 안 될 때 있어요. 언제? 주인으로 하는 경쟁 능력이 없을 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못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참 중요한 게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보여야 되는데 저는 이런 경우에 이 집이 만약에 세종시가 아니고 집이 너무 허물하다고 할 때는 동네 가서 이장이나 옆집 가서 물어보라고 그러는데 집 상태가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저에게 보면은 아 이거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적은데 좀 어떻게 좀 작은 걸로 좀 해주십시오 하는 분인데 이런 거는 만약에 여러분 낙찰 받지 않습니까? 낙찰을 받으면 낙찰 받고 나서 일주일 있으면은 허가 나죠. 다시 일주일 기르면 이의 신청 기간이 끝나죠. 그러고 나면 여기 현장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된다? 같이 가서 협상을 해서 우리가 진급을 안 내고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만 수익이 된다 그러면.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은 낙찰을 받고 나면은 길지만 않고 낙찰을 받는다면 언제든지 이번에 얼마에 낙찰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한다. 천천히 제가 설명해 드리겠다는 또 한 번 얘기하는데 내가 설명해 준다고 컨설팅 비용 달라고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교수님, 보조금 10% 그런 거는 우리가 잔금을 안 내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걸 왜 배당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낙찰을 다시 받게끔 하고 그 사람 배당금으로 그 돈 다 받아가고 남는 돈. 그러니까 빚을 붓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4,200이 전에 우리가 4,500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35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배당할 때 여기 청구 금액이 얼마죠? 아까 800 얼마 있었죠? 그럼 10만 원 가져가죠. 10만 원 가져가면 나머지는 다그 배당으로 다시 나오는 것이 그 또 주인이 아닌 제3자가 가져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위에 건물이 지금 다른 거 적어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법정 시한권은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뭐냐면 여기 건축물 관장이 옛날에 그 15평짜리로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고 그 건물은 그대로 만들고 승속을 받았는데 건물도 승속을 받고 땅도 승속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강제 경매를 집어넣는데 법정 시한권이 되는 것은 무허가 건물이든지 건축 허가를 받았지 안 받았는지 상관이 없어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으면은 법정 시한권이 인정되는데 옛날 주인서부터 현재 주인까지 땅 같이 상속받으면 다 같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보면 이기 때문에 그거는 법정 시한권 인정이 되는데 제가 처음에 경매를 배워보고 한 5년 정도는 법정 시한권이 있으면 참 걱정하고 했는데 오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법정 시한권을 써 그래 치료내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월세 내는 거를 시골에서 이런 사시는 분들이 월세 내는 거를 상당히 불안해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한 4, 50개 이상을 낙찰을 받아서 이런 걸 갖고 해보면은 한 2명 내지 3명 정도가 비료를 내겠다고 해가지고 그럼 비료 얼마를 주십시오 했다가 3, 4개월에서 제일 길었던 사람이 6개월 버티고 난 다음에는 다시 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지료를 내는 것이 엄청나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특히나 여기 보십시오. 보면은 세종시 금남면에 있는 이 땅 우리는 예를 들어서 4,500에 주고 낙찰을 받으면 지료는 얼마를 내죠? 감정 가격을 가지고 지료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 가격이 보통 보면 얼마냐면 3%에서 3.5%예요. 그러면 우리는 감정 가격의 3.5%다니 우리가 50%에서 샀다 그러면 6%에서 10%를 주는 거예요, 이자를. 매달. 그리고 6달 이상 안 주면 그것도 뭐야? 법정시장도 없어져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법정 장권이 있는 걸 갖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건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상권 그거는 연으로 그때 월세를 뭐 2년 이렇게 살살던 월로 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월로 달라고. 건물 등기부 등본은 있는데 현존하는 건물하고 다르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죠? 여기? 위 지상 건물 주택 10.45 16분에 10.5는 소재 불명되었음. 그러니까 건축물 관장이 있는 건물은 소재 불명이 되어 있고 현존하는 건물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건축물 관장이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경매로 집어넣은 사람은 16.53에 있는 건물은 없다 보니까 서류상만 있지 실질적으로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있는 건물은 상당히 제보면 좋더라고요. 여기 보면 도로도 있고 용도 지역도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이 땅인데 보면 집이 상당히 잘 지어져 있죠. 옛날 집이고. 그리고 옆에는 전부 다 이 다세대가 지어져 있는 거고 여기 하나만 옛날 집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얼마든지 이것은 이 사람이 사자는 제3한테 팔아도 팔리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도 팔리고 뭘로 해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르지만 마시고 항상 생각에 버스를 놓치니까 리무진이 오더라 이런 마음으로 느긋하게 낙찰을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돈을 벌으려고 생각하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번의 입찰을 들어가서 9번을 떨어지고 오더라도 한 번만 낙찰을 받으면 그거 자체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경매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길러서 돈을 버는 것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권으로 나온 것을 추천해서 신권으로 가지고도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저는 그런 물건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안 고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도로도 이렇게 있고 여기 집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45분의 10 해갖고 45분의 여기 얼마로 돼 있죠? 보면 14, 6이 또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보면 3분의 2를 이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거는 상속의 또 상속이겠죠. 보면은 여기 보시끔 되면 채무자 및 소유자의 어머니 이렇게 돼 있죠. 그 채무자가 빚을 져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빚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당사자가 해결할 것이다 이런 취하를 시킬 것이다. 취하시킬 확률이 아주 90%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간단한 겁니다. 이거는 취하시키면 어떻게 되냐. 강제경매이기 때문에 취하를 시키려면 낙찰받은 사람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우리는 동의서를 받으면 써주면서 한 500만 원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줄게끔 되면은 500만 원 받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취하를 시키게끔 되면 한 열흘이나 보름 있다가 입찰 보증금 투자가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등기 이전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잠시 내가 몇백만 원 집어넣어놨다가 500만 원 집어넣어놨다가 500만 원 받고 얼마 있다가 500만 원 가져가라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 물론 현금 버는 건 아니죠. 500만 원 정도 받는 거니까.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도 지금 우리 수강생 중에서도 저한테 전화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게 뭐냐면 시드머니가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거는 시드머니가 500만 원만 가져도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저는 본다 이런 뜻입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시드머니가 5천을 가져야 돼, 1억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추천하는 물건 중에서 대개 보면은 3천에서 5천 정도만 가져도 투자할 만한 물건이 꽤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런 건 이제 대부분 지분이지만은 이 지분은 권리 분석이 중요한 것보다는 현재 주인으로 산 사람이 누구고 나머지 지분권자가 어떤 지분권자고 현재 주인으로 산 사람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고 이런 것만 권리 분석을 정확하게 하게끔 되면은 가장 적은 가격에 속전속결로 끝낼 수 있는 것이 지분경매예요. 제가 이 지분경매를 지금 수백 개, 수천 개를 지금 10여 년 이상을 하면서 제가 아주 그런 면으로는 심사숙고해서 고르거든요. 물론 또 제 생각보다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긴 있겠죠, 보면은. 예를 들어 보니까 그 예전에 한번 보면 500만 원에 강제경매가 나온 거 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낙찰을 받아서 뭐 큰 문제가 없지 않냐 낙찰을 받아서 다 봤더니 그 전응아 가족이 살고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이 그 전응아를 속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는데 가서 그 전응아를 보면서 이 사람들 거를 이걸 내가 뺏어서 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아이고 그냥 내가 포기하고 말지 한 적이 있었고 또 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쓴다면 당연히 이걸 해결했는데 왜 안 해결했나 봤더니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했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안 한 게는 모든 거야 보면. 이럴 수도 있기는 있지만은 너무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한 개도 정말 못하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확률로 90%, 95% 이상만 확률이 된다면 지르지 않고만 낙찰을 받으면 혹시 생각보다 다른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르지만 않고 낙찰을 받았을 때는 손해보는 것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추천 물건을 오랫동안 하면서 참 지르지 말고 낙찰 받으라는 걸 아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